태풍 하기비스가 도쿄를 포함한 일본 수도권 지역을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일본 당국의 만반의 대비에도 불구하고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며 제방 등이 무너져 내리면서 80여 명의 희생자가 속출했는데요. 상륙 직전부터 빠져나가기까지의 48시간, 일본 열도는 말 그대로 아수라장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보도본부 국제부 연결합니다. 남종혁 기자. 네, 일본을 강타한 역대 최악의 태풍은 1958년 태풍 아이다입니다. 당시 토사 붕괴와 범람 등으로 무려 1,200명이 희생됐습니다. 아이다와 동급의 위력을 지닌 이번 태풍은 시즈오카로 상륙해 일본 수도권 지역을 관통했습니다. 긴박했던 48시간을 따라가 봤습니다. 태풍이 상륙하기 24시간 전, 집채만한 파도가 몰아칩니다. 시간당 30mm가 넘는 폭우도 쏟아집니다. 슈퍼태풍 하기비스의 영향권에 들어간 겁니다. 風雨が強まる前に、夜間暗くなる前に、市町村の避難勧告等に従って、早めの避難、安全確保をお願いします。 항공편은 대부분 결항됐고 철도와 전철도 운행 제한에 돌입했습니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겁니다. またマイカーをお持ちの方におきましても燃料を満タンにしておいていただいて事前の準備をお願いをしたいと。 슈퍼마켓에선 물과 음식, 방제용품이 순식간에 동났습니다. ナンス買っとかないとガラスにこう貼るテープだとかさ、ほとんどできますよね。今回はちょっと違うかなと思って。 하지만 하기비스가 상륙하자 상황은 최악으로 돌변합니다. 강력한 비바람에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일본 기상청은 경계 최고 수준인 레벨 5를 발령했습니다. 少しでも命が助かる可能性の高い行動を取ることが重要です。 최고 1,300mm의 폭우가 24시간 안에 집중되면서 가옥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다리도 힘없이 끊겨 나갔습니다. 제방도 곳곳이 무너져 내리면서 마을은 거대한 호수처럼 변해버렸습니다. すごいんですね、水の量が真っ黒で。いつもと全然違う風の強さと雨の降り方。 早く逃げればよかったんですけど、あっという間に10分かかんないぐらいでもう満杯になっちゃったよね。 강풍에 승용차가 뒤집혀버리고 주택의 지붕도 통째로 뜯겨져 어디론가 날아갔습니다. ボワーっと音がした途端にもう一気にもう屋根持ってかれたって感じでもうバリバリってもうその後すぐ音がしたんでもうダメだなと思いました。 공영방송 NHK는 수십 년 동안 가장 위험한 폭우 상황이라며 시시각각 들어오는 피해 정보를 48시간 동안 생방송으로 시청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高い行動をとり、普段は災害が起きないと思われているような場所でも最大級の警戒をするよう呼びかけています。 현재까지 확인된 태풍 하기비스의 희생자 숫자는 80여 명. 15,000 가구가 침수 피해를 입었고 42만 가구의 전기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또 1,300만 명에겐 피난 권고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うちの屋根がなくなったりすると帰っても止まらないしね。明日明るくなってから行こうかなと。 태풍이 접근했다 핥히고 지나간 48시간 동안 일본 수도권 지방은 사실상 마비 상태였습니다. 일본 당국이 대비한다고 분주하긴 했지만 자연의 힘 앞에서는 역부족이란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줬을 뿐입니다. 지금까지 핫이슈였습니다. 태풍은 물러갔지만 악몽은 끝나지 않은 듯합니다. 인명피해는 물론 각지의 공장과 상업시설까지 타격을 입으면서 태풍 피해액은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늘어날 전망인데요. 고립된 지역이 많아 구호와 복구 작업에도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준화 PD가 취재했습니다. 태풍은 지나갔지만 여전히 물에 잠긴 사이타마현 가와고에시. 취재진이 찾은 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이 인명 구조를 위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집중호우가 내렸던 토요일 밤 인근 하천의 범람으로 양로원이 잠기면서 노인 200여 명이 고립된 것입니다. 두려움 속에 비가 그치기를 기다리며 밤을 지새했던 노인들은 하루가 지나서야 구명보트를 타고 차례로 구조됩니다. 고령으로 몸을 가누기도 쉽지 않은 노인들에게 지난밤은 악몽과도 같았습니다. もっとずっとここまで全部来たんだよ。だからその時に退避するっていうのはもう終わっちゃってずっと引いてる時に今から退避しろなんてバカだよ。テレビで騒いだからでしょ。このあれが沈みそうだって。 인근의 마을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 사이토 할아버지는 이렇게 집이 잠긴 건 처음이었다고 말합니다. ここは書いてある通り、1999年の8月14日やっぱり台風の時にここまで水位が上がったわけ。これの21年後今日ね昨日ここまで水位が上がったわけ。だからあれここにスケールないかな。 냉장고며 생활용품 등 아래층에 두었던 대부분의 물건들이 물에 잠겨 못 쓰게 되고 말았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아끼시던 오토바이며 전기톱 역시 엔진에 물이 들어가 시동조차 걸리지 않습니다. これもねダメだと思うエンジンが。これも2日間水の中に入ってたからこれもダメ。 최고 1300mm라는 기록적인 폭우를 쏟아냈던 태풍 하기비스. 거대한 태풍 반경으로 일본 전역에서 80명 이상이 사망 또는 실종되고 만 채가 넘는 가옥이 침수됐습니다. 특히 많은 비로 인해 하천이 범람하면서 주택과 각종 시설물들에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도치현의 사노시 역시 하루 동안 400mm가 넘는 폭우가 내렸고 이로 인해 뚝이 무너졌습니다. 넘쳐난 물은 뚝 주변에 주차장을 덮쳤고 주차되어 있던 차량 50여 대가 심각한 손상을 입었습니다. 서로 뒤엉킨 채 버려진 차량들은 대부분 복구가 불가능해 보입니다. 뚝을 따라 이어지는 마을들 역시 도심을 흐르는 하천이 넘치면서 물에 잠겼습니다. 취재진이 찾은 후나츠가와초 마을. 마을 곳곳에 정리하려고 내놓은 침수된 가구들이 보입니다. 마을의 80%가량이 물에 잠겼고 수확해놓은 벼들마저 모두 물에 잠기면서 마을 사람들은 큰 시름에 빠졌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지 이틀이 지났지만 이곳 도치현 사노시에는 이렇게 태풍의 흔적만이 남아있을 뿐 많은 사람들이 아직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불어난 물에 긴급하게 마을을 빠져나간 사람들. 지난 밤까지도 잠겼던 물이 채 빠지지 않아 대부분의 마을 사람들이 아직 돌아오지 않았고 많은 집들이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뚝에서 비교적 거리도 있고 집 높이도 50cm 정도 높아서 큰 걱정은 하지 않았었다는 마에다 씨. 비가 거세지고 하천이 범람하면서 순식간에 집 안까지 물이 올라왔습니다. 위급한 상황에 도로까지 끊기면서 소방관들에 의해 겨우 구출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これはもう夜中にそこまで使ってるんですか？これは多分昼間じゃねえから俺なんかは早かったから避難するに、7時前に避難したんだよね。で毎日行って毎日で避難しててどんどん水が増えるんで消防の方へ連絡して救出してもらった。 이틀 만에 겨우 집에 돌아왔지만 생활은 여전히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だけど今帰って片付け終わったらまた行く。ああ、そうなんですね。車が乗れなかったから。ああ、そうなんです。 할아버지처럼 폭우 때문에 피난한 사람은 사노시에만 3천여 명.
취재진은 인근의 한 피난소를 찾았습니다. 이곳에 수용됐던 100여 명 중 그나마 상황이 나아진 사람들은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지만 여전히 절반가량은 기약 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무너진 제방 근처에 살고 있던 고쿠모 씨는 갑자기 불어난 물에 대피조차 하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外を見ると水がこの辺になったんで外出られないんで自衛隊消防署かなそのボートで避難所っていうか車が通れるところまで連れてってもらったんですけど道が要するに川のようになって 탈출하다시피 집을 빠져나온 고쿠모 씨. 가지고 나온 짐이라곤 작은 가방에 든 게 전부입니다. 本当に財布と鍵とうちのもんだね人に見せるのもだけどね車の鍵とカード類ですかね. 잠겼던 집에 물은 조금씩 빠지고 있지만 정상적인 생활까지는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습니다. 戻ってもどっか親戚のように寝泊まりするって感じになっちゃうけどね戻って片付けて親戚の生活できねえから 후쿠시마 원전에서 50여 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다무라시. 이곳 역시 폭우로 시내를 관통하는 하천이 범람하고 도로와 주택들이 물에 잠겼습니다. 시 외곽 지역으로 한참을 달리자 도로가에 쌓인 검은 비닐팩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수백 킬로그램에서 1톤이 넘는 이 비닐팩들은 후쿠시마 원전 주변의 오염토와 폐기물들. 원전 사고 후 많은 양이 이곳에 복원되고 있지만 관리가 허술한 탓에 이번 태풍으로 상당수의 폐기물 팩들이 유실됐다고 합니다. ずらやずもなんだか連絡もらったので、そして受注は来たみたいだけど川の方ね、この下の方、だから破綻願ったっては言うんだけどね、ずらやずも関心持っててこれ連絡もらったもんで出てきたんですよ. 유실된 폐기물 팩들 중 상당량은 하천까지 밀려 들어갔고 관계자들이 찾았을 때는 대부분 속이 비어 있었습니다. あそこに空袋もあったんで中身が入ってるかどうかはもう番号見ないと分かんない. 폐기물들은 이미 하천으로 흘러들었고 빈 비닐팩만 수거한 것입니다. 취재진은 수소문 끝에 폐기물 팩들이 유실된 문제의 장소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어지럽게 널린 폐기물 팩들 사이로 분주하게 정리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마을 어귀에 위치한 이곳은 주변에 하천이 흐르고 바로 아래에선 농사까지 짓고 있습니다. 취재진은 폐기물 팩들을 관리하고 있었다는 건설업체를 찾아가 봤습니다. テレビ局なので、コンパクトが流されたことでですね、事情をお聞きしたいと思いますのでご連絡用なんですが、担当の方いらっしゃいますか。ちょっと今どこに行ってるかわからない。わかりました。まずはこちらにお願いしてみればいいんですね。そうですね. 현장 책임자는 폐기물 팩이 유실된 건 맞지만 즉시 회수했다고 말합니다. 状態はどういう状態なんでしょうか。内容は何個流されたか不明で、で回収が7個回収した段階ですね。水に半分ぐらいは使ってはいましたけど、流されたのはそんなには流されてないと思うんですけど. 하지만 얼마나 많이 유실됐는지 제대로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 전문가들은 하천을 따라 오염이 더 확산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今その仮置き場に積まれているというこの状況というのはやっぱりとてもひどい状況でこういう状況の解消っていうかちゃんと対処しなくてはいけない状況だと思います. 태풍으로 불거진 일본의 방사능 폐기물 처리 실태. 일본 당국의 안일한 대응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후쿠시마에서 이준화입니다. 이번 태풍 때 후쿠시마 원전에선 누수 경보가 무려 10차례나 있었습니다. 실제 오염수가 유출됐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다른 데 있습니다. 막대한 양의 오염수를 태평양에 희석해버리겠다는 일본 정부의 계획 때문인데요. 황현택 특파원이 후쿠시마 원전 현장 취재를 통해 오염수에 감춰진 비밀을 취재했습니다.
거대한 쓰나미가 원자력 발전소를 집어삼킵니다. 수소 폭발을 일으킨 원전 내부는 처참한 모습입니다. 8년여 만에 다시 찾은 사고 현장. 우선 눈에 띄는 변화는 공기질이 한층 개선됐다는 점입니다. 방독면 없이 다닐 수 있는 원전 내 지역은 97%까지 늘었습니다. 대신 골칫거리로 떠오른 게 바로 오염수 처리 문제입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곳이 후쿠시마 제1원전 내 제1호기입니다. 사고 8년여가 지났지만 아직도 폭발 당시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Y존으로 불리는 위험 지역으로 들어갈 시간. 自分の靴下を脱いだ上で裸足になって30巻きになります。2枚目からはこの防護服に巻き込みます。 취재진이 안내받은 곳은 오염수 내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는 이른바 알프스 설비가 있는 곳입니다. 설비 3대가 정화하는 오염수는 하루 750톤. 처리가 끝난 오염수는 원전 주변 탱크 천여 곳에 보관하는데 그 양이 무려 116만 톤에 이릅니다. 서울 올림픽 수영장 700개를 채울 수 있는 분량입니다. 도쿄전력은 매일 새로 생겨나는 이런 오염수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면서 대기나 바다에 시험 방류하는 안을 제시한 상태입니다. 8월 1일 채취됐다는 오염수 샘플. 겉면에 트리튬, 즉 삼중수소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연계에도 존재하는 물질, 삼중수소만 오염수에 남아있다는 게 일본 정부의 일관된 주장입니다. あるポストで処理された水はトリチウム以外の放射性物質についてほとんど取り除かれたものです。 과연 그럴까? 지난달 말 도쿄전력이 일본 경제산업성에 제출한 보고서를 확인해봤습니다. 전체 오염수의 82%에서 세슘과 스트론튬, 요오드 등 방사성 물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고 적시돼 있습니다. 허용 한도를 보면 오염수의 17%는 10배 이상, 7%는 무려 100배 이상입니다. 사실인지 물었습니다. フィルターのトラブルであったり、いくつかシステムのトラブルがあってですね、必ずしもアルプスの性能自身が 100% 発揮できなかったという時期がありました。 사실상 액체 상태의 방사선 폐기물에 불과한 수준. 그럼에도 일본 정부는 이 오염수를 알프스 처리수라고 부릅니다. でトリチウム水ってイメージコントロールして他には何も入ってない汚染水ではない。 후쿠시마 원전에서 남쪽으로 50km 떨어진 이와키 항구. 어민들 스스로 방사능 자체 검사를 벌이는 중입니다. なお消費者の方にもしくは流通の過程で安心をいただくために私ども自主検査をしているという。 항구에 나가 오염수가 잘 관리된다고 믿는지 물었습니다. 前のあたりはちょっとダメだっては言ったんだと思う。今のところはそんな話がねえんだから。 이렇게 믿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염수를 관리 감독하는 일본 정부 내 소위원회. 첫 회의가 열린 2016년 11월 도쿄전력이 제출한 자료입니다. 삼중수소 외의 다른 방사성 물질은 정화를 거쳐 기준치 이하로 낮췄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측정 시점이 2년여 전이고 그마저도 단 8일치 측정 결과였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위험성을 은폐했다는 의혹은 일본 내부에서도 제기돼 왔습니다. 最近のデータなどが使われていなかったということに対する皆さん不満なり不信を感じられたと思うんですけど、その点についてはどう考えますか？説明不足だったかもしれません。 특히 도쿄전력은 오염수가 정화되지 못한 이유를 파악하고 있었고 이미 1년 전 정부 제출 자료에 이를 명시했습니다. 처리 전 오염수 농도가 제각각인데 처리 설비가 맞지 않았고 성능도 부족했다는 겁니다. 특히 흡착제 성능이 저하됐다며 더 자주 교환해야 기준치 이하로 낮출 수 있다고까지 고백했습니다. 海はつながっていますので、それは韓国にということではなくて、世界の海に広く拡散して海流に乗って、当然韓国に行くこともあるでしょう。 이런 우려에도 일본은 오염수 해양 방류를 강행할 태세입니다.
지난달 29일 도쿄전력의 오염수 처분 검토 결과 보고서 6가지 방법 중 해양 방류는 국내외에 전례가 있다. 특히 유일하게 기술적 문제도 없다고 적시했습니다. 세슘 등은 2차 처리를 통해 기준치 밑으로 낮추고 삼중수소는 바닷물에 희석한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담았습니다. 仮にその処理水を処分する際は東京電力において二次処理を行って 도쿄전력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서 후쿠시마 어민들과 한국 등 주변국들은 바다로의 방류는 어떤 방식이든 절대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노후화된 장비로 2차 정화가 제대로 될지부터가 의문입니다. 여기에 정화가 불가능한 삼중수소는 더 큰 문제입니다. 일본의 삼중수소 방류 기준은 리터당 6만 베크렐. 그런데 도쿄전력이 다른 방사성 물질까지 감안해 계산한 방류 기준은 1,500 베크렐입니다. 40배나 더 희석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少なくとも100年はかかるだろう。捨てるということでも基準を守って捨てるってそんなに簡単じゃない。 이번 태풍으로 지하수양이 증가해 그만큼 처리해야 할 오염수양도 늘게 됐습니다. 궁지에 몰린 일본 정부가 막무가내식 해양 방류를 강행할 거란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후쿠시마에서 황현택입니다. 미국 대선이 1년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이 바이든의 독주 체제에서 샌더스와 워런의 지지율 상승으로 3파전 구도로 바뀌고 있습니다. 지난 15일에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 후 처음으로 TV 토론회가 열려 이목을 집중시켰는데요. 이번에는 어느 후보가 두각을 나타냈을지 그 현장 이재정 PD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전통적으로 공화당을 지지해온 오하이오주에서 현직 대통령에 도전하는 야당 후보들의 TV 토론이 열렸습니다. 토론장 주변에서 민주당을 응원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Dump the Trump in 2020, beat at the polls, impeach him or indict. TV 토론 4시간 전부터 방청객의 입장이 시작됐습니다. I think it highlights the current president's lack of experience when it comes to foreign policy. Well, I'm more of an independent right now, so I'm kind of here to see, what they have to say, and yeah, that's about it. 토론 참가자는 12명, 2% 지지율과 선거자금 기부자 조건을 통과한 사람입니다. 첫 이슈는 대통령 탄핵. Senator Sanders, do Democrats have any choice but to impeach President Trump? In my judgment, Trump is the most corrupt president in the history of this country. We have to impeach this president. That's illegal conduct. 야당 유력 후보에 대한 불법 뒷조사 시도가 밝혀지면서 선거 분위기도 바뀌고 있습니다. The latest polls show that Trump is doing less well in polling questions that ask voters whether they would support him or one of the Democrats. Things are looking pretty bad for the Republicans. So 열띤 토론은 1000여 명의 기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3시간 넘게 진행됐습니다. I believe Vladimir Putin. I believe Vladimir Putin. I don't believe our intelligence community. Suggesting I'm Vladimir Putin. No, I'm not. Keep their hands off of women's bodies and let women make the decisions about their own lives. Thank you, Senator. 토론이 끝난 밤 11시, 후보들은 기다리고 있던 기자들로부터 질문 공세를 받아야 했습니다. 토론을 마치고 나온 12명 가운데 언론이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인 후보는 워런, 바이든, 샌더스 3명입니다. 특히 워런 상원의원 주위에 가장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But it hasn't. And that's the problem. 오늘은 이전 토론과 달리 대부분의 공격이 그에게 집중됐습니다. 정책의 현실성이 문제가 됐습니다. Costs will go up for the wealthy and for big corporations, and for hardworking middle-class families, costs will go down. And I don't understand why you believe the only way to deliver affordable coverage to everybody is to obliterate private plans. Yet to describe her tax plan. How can you get it done? And I'm not suggesting they can't, but I'm suggesting that that's what we should look at. And part of that requires you not being vague. We need a wealth tax in order to make investments in the next generation. 워런은 2008년 금융위기 때 월스트리트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이끌며 유명해졌습니다. 2016년 대선에선 급진적인 샌더스 후보를 지지했습니다.
그는 민주당에서 유일하게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는 후보입니다. 특히 토론 전날 경쟁자를 크게 앞선 여론조사가 발표돼 토론 내내 심한 견제를 받았습니다. 토론회를 2주 앞두고 샌더스 후보는 최대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고원인 라스베이거스에서 선거 캠페인을 펼치다 심장마비 증상이 나타나 3일 동안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Just was more fatigued than I usually have been. 2016년 힐러리와 경쟁했던 그는 민주당 내 진보 세력을 이끄는 대표적인 정치인입니다. You said, quoting you, Senator, billionaires should not exist. Is the goal of your plan to tax billionaires out of existence? Top 1/10 of 1%. Start paying their fair share of taxes so we can create a nation and a government that works for all of us. Yes, that's exactly what I believe. 샌더스, 워런 두 후보는 선거 자금에서도 선두를 지키고 있습니다. 미국 선거에서 돈은 중요한 경쟁 요소입니다. 바이든 후보는 오바마 대통령 때 부통령을 지냈습니다. 그는 백인 근로자와 중산층의 인기가 많은 중도파로 워런, 샌더스와 선두 그룹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통령 당시 아들의 수사를 막기 위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논란도 이에 대한 뒷조사를 부탁한 데서 불거졌습니다. Did you make a mistake by letting him? You were the point person on Ukraine at the time. If you can answer. I never discussed a single thing with my son about anything having to do with Ukraine. No one has indicated I have. We've always kept everything separate. 2016년 대선 당시 힐러리 후보는 전국민 투표수에서 300만 표를 앞서고도 선거인단 투표에서 패해 트럼프에게 대통령직을 넘겨줬습니다. This is not the outcome we wanted or we worked so hard for. And I'm sorry that we did not win this election. 이때 민주당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미국은 각 주별로 승리한 사람이 선거인단 전체를 가져가는데 경합 지역인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니아 3개 주에서 근소한 표차로 패한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미국에서 8번째로 큰 대두산지 오하이오에서 홍수하기 한창입니다. 이곳은 2016년 트럼프에게 표를 몰아줬습니다. 바이든은 이런 지역에서 인기 많은 후보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표심의 변화도 감지됩니다. Did you vote for Trump in 2016? Yes. You did. Yes, and I'd say right now I'm undecided for the next time. 1년 넘게 중국과의 무역 전쟁이 이어지면서 대두 수출이 막혀 농민들의 피해가 컸습니다. First year we lost almost $200,000 in what the asset was worth from the price drop. The question is which candidate would have the best chance of appealing to voters in those states, and that's where Biden or a moderate candidate who could compete for white voters who don't have college degrees, who live in small towns and rural areas. 군소 후보 중에도 중도를 표방하는 출마자들이 기회를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밀레니엄 세대이면서 동성애 사실을 공개한 부티지지 후보는 이번 토론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들 젊은 후보들은 경선을 마치고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택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민주당의 외연을 확장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2020년 대통령 선거를 1년 앞두고 민주당의 경선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세계는 지금 이재정입니다. 한 주 동안의 국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시간 위클리 업앤다운입니다. 이번 주는 제일 먼저 조동준 교수님 전해주시죠. 예, 첫 번째 소식은 다운입니다. 네. 힌트 보실까요? 네. 킹스맨. 트럼프랑 무슨 상관이 있죠? 네, 이번 주 첫 번째 다운입니다. 뭘까요? 예, 제가 선정한 다운은 트럼프 대통령의 합성 동영상입니다. 지난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큰 행사를 열었습니다. 여기서 공개된 영상이 지금까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From their parents and let them have. 무슨 행사들을 겁니까? 네. 트럼프랑 사이 안 좋은 오바마.
웃긴 줄 알았는데 잔인해요. 네, 너무 끔찍한데요. 너무 조금. 네. 영화 자체가 워낙 잔인하긴 맞아요. 했는데. 네. 근데 이런 영상을 두고 재밌잖아, 뭐 표현의 자유잖아 이렇게 치부해버리기가 힘든 게 이게 공식 행사였기 때문입니다. 네. 그 아메리칸 프라이어리티라는 트럼프 지지 단체가 개최를 했고 그 장소 역시 트럼프 대통령 소유의 리조트였을 뿐만이 아니라 트럼프의 아들 또 백악관 전 대변인까지 참석한 행사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자리에서 이런 영상을 이런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거죠. 이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논란을 키우는 캐릭터였습니다. 지지자들이 이와 같이 논란이 되는 영상을 만들 수는 있거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영상을 본인의 SNS에 올려가지고서 이 논란을 더 증폭시키는 사례가 여러 번 있었죠. 예를 들면 CNN 로고가 합성된 남성을 때려 눕히는 영상이 있었거든요. 이것도 올린 적이 있었고 힐러리 전 국무장관을 골프공으로 맞히는 그런 영상도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바이든 전 부통령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그런 의혹이 있었거든요. 이와 관련된 동영상을 누군가 만들었는데 그걸 SNS에 올렸던 거죠. 근데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또 올렸나요? SNS에? 이번에는 반대로 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영상을 보지 못했다. 이런 영상을 강력히 규탄한다. 아마 지금 대선이 1년밖에 남지 않았고요. 지금 국내적으로 몰려있는 상황이니까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논란을 키우기보다는 논란을 줄이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폭력과 혐오를 조장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합성 동영상 이번 주 다운으로 알아봤습니다. 다음으로 크리스티안 시죠. 네, 저도 이번 주 다운을 준비했는데요. 일단 힌트부터 보여드릴까요? 일단 뭔지 알고 우리네 모습 같아요. 왠지. 그렇죠. 네, 두 번째 다운입니다. 보여주시죠. 저두족입니다. 저두족. 이거잖아요. 그 스마트폰에 빠져서 고개를 속이고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 그거 많이 볼 수 있잖아요. 네. 스마트폰 좀비라고 부르기도 하고. 네, 그렇게 부르는데 중국에서 횡단보도에서 만약에 핸드폰을 쓰면 벌금 내게 하는 도시가 생겼습니다. 그거는 한국 돈으로 바꾸면 한 9,000원 정도 되는데 뭐 큰 돈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중국 물가로 생각하면 그 돈으로 밥 한 3번 정도 먹을 수 있어요. 큰 돈이네요. 큰 돈이죠. 사실 저도 저두족. 크리스티안도. 웃어주세요. 웃어주셔야죠. 저도요. 제가 농담을 해봤는데. 네, 저두족. 아니, 사실 저도 그럴 경향이 많아요. 뭐 계속 핸드폰을 보고 그것 때문에 사고 날 뻔한 거는 한두 번도 아니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빨간 불을 못 봐서 계속 뭘 건너고 있거나 아니면 또 맨홀에 빠지거나 호수까지 빠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지금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패러디 영상까지 많이 만들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막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이렇게 법제화되고 또 사회 문제로 인식된 계기가 있어요. 한 여성이 스마트폰을 보면서 그냥 무심결에 그 기계식 주차장에 들어간 거예요, 중국에서. 그 사이에 주차장이 내려가고 차가 들어오면서 이제 사고가 난 거죠. 이런 아찔한 사고가 이어지니까 뭐 남의 일 같지도 않고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떤 대책이나 규제가 좀 마련돼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일단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저두족만 사용할 수 있는 킬도 따로 이렇게 만드는 것도 있고 그리고 바닥에 신호등 이렇게 설치하는 그런 나라들도 있어요. 그중에 하나는 한국이에요. 어디요? 거기 신촌 가시면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요? 한국 5년 살았죠. 저는 그 정도 알죠. 하와이 같은 경우에는 호놀룰루 횡단보도에서 스마트폰을 보았을 경우에는 10만 원 넘는 이제 벌금까지 지금 이제 부과를 했으니까 여기저기 이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네, 개인은 물론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저두족 이번 주 두 번째 다운으로 알아봤습니다. 끝으로 이소정 기자님. 네, 제가 드디어 처음으로 기분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사진 보면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시죠. 마라톤? 저 숫자의 의미는 뭘지도 궁금하네요. 이번 주 업입니다. 보여주시죠. 네, 제가 준비한 업은 케냐의 마라토너 엘리우드 킵초게입니다. 2016년 리우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이기도 하고 또 지금 2시간 1분대 세계 기록을 보유한 선수인데 지난 12일에 비공인이긴 하지만 불가능한 도전이라고 불리는 마의 2시간의 벽을 드디어 넘었습니다. 100m 몇 초에 뛰세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너무 까마득해서 초등학교 2로 재보신 적 있으세요? 네. 교수님 잘 뛰셨을 것 같아요. 중학교 2학년 때 가장 빨리 뛰었습니다. 13초 플랫. 지금 육상 선수쇼 되겠는데? 네, 이 속도가 어떤 속도냐면 100m를 17초로 주파하는 속도로
2시간 내내 달린다는 거예요. 네, 상상을 해보세요. 굉장한 속도죠. 그리고 1908년에 처음으로 공인된 마라톤 신기록이 2시간 55분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킵초게 선수가 세운 기록이 1시간 59분대고요. 1시간을 줄이는데 100년이나 걸렸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그 마라톤을 해본 적이 있어요. 한국에 와서 한번 해봤었는데 네. 너무 후회됐어요. 해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정말 토할 뻔했어요. 진짜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대단합니다. 특히 또 마라톤은 뭐 길게는 기록 경신을 하는데 한 10수년씩 이렇게 걸릴 정도로 그렇죠. 힘든 건데 어떻게 이렇게 이번에 2시간의 벽을 깰 수 있었는지. 뭐 이제 선수 개인이 뛰어나고 또 노력도 물론 있겠지만 스포츠 과학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이번 대회에서 가장 알맞은 기온과 습도에 맞춰서 일단 경기를 시작을 했고 또 7인 1조로 짠 그 페이스메이커라고 하죠. 앞뒤에서 이제 바람의 영향을 막아줬고 레이저로 적정 속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왔고 자전거를 탄 보조요원들은 이제 킵초게 선수한테 계속 음료를 제공하면서 경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제 육상 경기 연맹이 규정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아쉽게도 공식 기록으로 인정받진 못했지만 불가능이다, 뭐 꿈이다 했던 기록을 실제로 세웠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의미 있다고 봅니다. 이 여자 마라톤에서도 지금 기록이 나왔어요. 바로 케냐의 마라토너 브리지드 코스게이라는 선수가 여성한테는 이게 한계라고 생각한 게 2시간 15분 벽이었거든요. 이걸 깼습니다. 그것도 공식적 기록이에요. 근데 여기서 궁금해지는 게 있는데 킵초게도 그렇고 코스게이 선수도 그렇고 둘 다 케냐 출신이에요. 케냐예요. 네, 케냐 선수들이 유난히 이렇게 잘 뛰는 이유가 있을까요? 저도 궁금해서 좀 찾아봤는데 유전적인 요인이 첫 번째로 있더라고요. 케냐의 칼렌진족이라고 있는데 다리가 가늘고 길어서 이 중장거리에 굉장히 유리한 DNA를 갖고 있다고 하고요. 두 번째로는 케냐가 800m 그 이상의 고지대에 자리 잡고 있잖아요. 거기서 생활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강한 심폐기능을 갖게 된 거고 세 번째로 가난하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자라면서 부와 명예를 한꺼번에 얻을 수 있는 직업으로 마라토너를 꼽는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이 치열하고 킵초게 선수도 공식 기록을 앞으로 더 경신하겠다 이런 야심찬 각오를 밝히기도 했는데 앞으로의 도전에도 더 기대가 됩니다. 네, 인간의 한계에 도전해서 불가능을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킵초게 선수 이번 주 업으로 바라봤습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업앤다운이었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트럼프 대통령의 시리아 철군 이슈 다뤄봤는데요. 그 결과 터키의 공격을 받게 된 시리아의 쿠르드족이 결국 시리아 알아사드 정부군과 손을 잡게 됐습니다. 현재 시각으로 지난 14일인데요. 시리아 북동부 지역 쿠르드족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시리아군이 만비즈라는 곳에 진입을 했습니다. 시리아 북동부의 요충지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15일에는 이 터키군에 함락당했던 라스 알 아인 지역에도 진입을 해서 탈환을 했습니다. 시리아 정부군과 쿠르드족 연합군의 반격이 이어지면서 이제 터키도 이 만비 지역에 대규모 병력을 집중하는 경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터키의 쿠르드족 공격이 터키와 시리아 사이의 전쟁으로 확산되지 않을까 이렇게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우려스러운 상황에서 좀 흥미로운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2011년서부터 이 시리아 내전이 발생하면서 이 쿠르드 민병대랑 시리아 지금 정부군이 싸우고 있었는데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둘이 손을 잡았습니다. 근데 이게 뭐 어제 저게 오늘의 동지가 됐다 말이 쉽지 사실 쿠르드족 입장에서는 원수한테 손을 내민 꼴이거든요. 이게 쉽진 않았을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어요. 지금 눈앞에 더 무서운 적이 있거든요. 바로 이 터키가 군사 강국이에요. 지금 아무리 쿠르드족이 게릴라전을 통해서 IS를 격퇴하는 데까지는 되게 유능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정규군을 앞세운 터키군 앞에서 무력한 모습을 보이니까 어쩔 수 없이 손을 내밀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한편 시리아 정부군을 이끌고 있는 그 알 아사드 정권 있죠. 이 알 아사드 정권이 쿠르드족으로부터 지원 요청을 받았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알 아사드 정권을 두 손 들어 환영할 일입니다. 사실 이 알 아사드 정권이 그 시리아 내전 이후에 쿠르드족이 이 시리아 북동부 지역을 차지하면서 이 지역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지역 자체가 시리아 영토의 30%를 차지하는 데다가 유전까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지역에 미군이 버티고 있으면서 쿠르드족을 지원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공격을 할 수 없었던 것인데 미군이 철수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쿠르드족이 또 먼저 손을 내민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알 아사드 정권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손을 잡아야죠.
뭐 쿠르드족과 시리아 정부군 각자 목적을 가지고 이제 손을 잡게 된 셈인데 앞으로 중동을 둘러싼 역학 관계에도 큰 변화가 있겠죠. 그렇죠. 시리아에서 미군이 철수한 지금 바로 이 미국의 빈자리를 치고 들어온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러시아입니다. 러시아는 이제 구소련 시절부터 시리아와 아주 돈독한 관계를 맺어왔는데요. 러시아 입장에선 시리아라는 나라는 그 중동과 지중해를 진출할 수 있는 그 교두보이자 군사적 요충지로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리아 내전에서 그 러시아가 아사드 정권을 꾸준히 지지했던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에 배신당한 쿠르드족 입장에서는 러시아라는 새로운 든든하고 어떻게 보면 아주 새로운 동맹국을 만난 것이죠. 네. 확실히 미군이 시리아에서 발을 빼자마자 러시아가 이제 이걸 기회 삼아서 중동 내에서 영향력을 좀 넓혀보겠다 이런 속내를 드러내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 14일이죠. 푸틴 대통령이 무려 12년 만에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을 했거든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중동 내 원래 그 미국의 최대 우방국이죠. 푸틴 대통령은 이번에 사우디를 러시아의 전략적 동반자다 이렇게 선언하고 좋은 우방이다 이렇게 치켜 세웠습니다. 정말 그 푸틴 대통령이 사우디랑 많이 친해지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이번엔 그 사우디 왕한테 하얀 매를 선물로 줬어요. 그 중동에서 하얀 매는 그 용기를 상징하는 그런 그 귀한 선물인데 그래서 그 선물을 받고 있는 그 사우디 왕을 표정을 봐도 굉장히 좋아하시고 행복해 보이시죠. 네, 그래서 크리스마스에 선물 받은 어린아이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국가 간의 친선 교류에서 동물 외교만큼 또 효과적인 게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우디의 살만 국왕 역시 푸틴 대통령한테 미술품을 선물하면서 이제 화답을 했고 또 살만 국왕은 중동의 안보, 평화, 경제 성장 등 모든 분야에서 푸틴 대통령하고 협력하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긍정적인 발언도 내놨습니다. 근데 이제 사우디가 이렇게 러시아에게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미국이 이제 시리아에서 철군하면서 중동 내에서 신뢰를 얼마나 잃었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짐작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사우디로서는 최근에 그 아람코 유전 시설 피격당했잖아요. 근데 이때 이제 사우디가 증거를 내세우면서 이란을 지목했어요. 그런데 미국이 이에 대해서 큰 대응을 하지 않았거든요. 사우디 입장에서 굉장히 큰 실망일 수가 있죠. 그리고 게다가 이번에 쿠르드족이 미국에 배신당하면서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도 결코 남의 집 일은 아니겠구나. 우리도 언젠가는 이렇게 뒤통수를 맞을 수 있겠구나라는 커다란 불안감이 생길 수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사우디 입장으로서는 일종의 보험 같은 것이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시리아 지역에서 만약에 군을 없애버리면 오히려 그 미국의 경쟁자들에게 기회를 주는 건 아닌가 싶네요. 맞습니다. 이번에 이런 상황을 보면서 미국 언론들도 우리가 내팽개친 동맹이 우리의 적과 손을 잡았다. 또 우리가 결국 푸틴에게 큰 선물을 안겨줬다. 이렇게 비난을 퍼붓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중동 정책이 실패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선택을 보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던 미국의 외교와는 상당히 거리가 멀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철수할 때는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그 지역을 안정화시킨 다음에 철수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안정화 실패했어요. 거기다가 또 돌아가 보면 미국이 이 전쟁에 들어갔던 이유가 바로 IS 격퇴잖아요. 근데 지금 미군이 철수하면서 바로 IS가 다시 부상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버렸어요. 지금 터키군과 쿠르드 민병대가 싸우는 과정에서 쿠르드 민병대가 구금하고 있던 IS 요원들이 지금 탈출하고 있습니다. 그 숫자가 거의 1,000명 가까이 있다고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탈출하고 나면 바로 IS로 들어갈 겁니다. 그럼 이제 IS가 더 강해지는 거죠. IS를 격퇴하기 위해서 그곳에 갔다 그러는데 실제 철수하고 나니까 IS가 더 강해졌다. 그럼 도대체 미국은 어떤 외교를 했는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사실 미국이 중동에서 약 20여 년 가까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미국이 2001년 그 탈레반 축출을 위해서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벌입니다. 그런데 결국 실패했죠. 그리고 또 2003년에 이라크 전쟁도 이제 애초에 그 전쟁의 명분으로 미국이 내세웠던 게 대량 살상 무기 그 개발에 대한 그 명분이었는데 이것은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애초에 그런 것은 헛된 것이다라고 밝혀진 데다가 이라크에서는 아직까지 미국이 그동안 약속했던 그 안정된 민주주의 이거는 없고 계속 혼란만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거기다가 이번에 시리아 철군까지 이런 문제가 겹쳐졌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미국은 자신들의 그 중동 개입으로 이 지역의 혼란만 가중시켰다라는 그런 비판을 면치 못하는 셈이죠. 네. 이렇게 미군이 철수한 자리에 이제 시리아 정부군과 시리아군과 터키군이 남았습니다. 앞으로 이 둘 사이가 뭔가 격화되거나
전쟁이 격화될 거라고 보십니까? 얼마 전에 펜스 부통령 그리고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직접 터키로 날아갔죠. 터키 대통령을 만나가지고서 상황을 안정화시키라고 압력을 넣습니다. 만약 군사행동이 더 심해지면 무역 협상을 중단하겠다, 경제 제재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협박을 했었죠. 아마 당분간은 미국의 압박이 있지만 터키는 군사작전을 조금 더 전개할 가능성이 다연 커요. 지금 터키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쿠르드 민병대가 장악하고 있는 지역 중에서 일부 지역을 장악함을 통해서 여기를 완충지대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 완충지대를 확보하게 되면 지금 시리아 내에 있는 쿠르드 민병대하고 터키에 있는 쿠르드 분리주의자가 분리되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다가 지금 시리아 난민이 터키에 한 400만 정도가 있습니다. 그 시리아 난민들을 그곳에 재배치시킬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죠. 따져본다면 터키가 필요한 완충지대를 확보하면 아마 상황이 좀 안정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합니다. 네, 미군이 시리아 지역에서 철수하면서 중동 지역의 정세가 혼돈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동 정치 지형 어떻게 변화할지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특파원 보고 세계는 지금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